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지금 이 영상을 재생하는 그 기기 안에는 수십억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중 상당수는 한 회사가 만들었죠. 삼성전자. 지금은 당연한 이름처럼 들리지만 불과 반세기 전 이 회사는 흑백 TV도 혼자 못 만들던 후발주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 성장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대로 주저앉는가 아니면 다음 판을 바꾸는가 를 선택해온 결단의 연대기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는 꿈도 꾸지 마라는 세상의 비웃음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국가 전체가 무너지던 IMF 외환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이 기업의 선택을 떡판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 1월) 이병철 회장은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합니다. 당시 국내 전자시장은 금성사, 즉 지금의 LG전자가 이미 선점한 상태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심지어 삼성의 전자업계 진출 저지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접 대통령을 만나 전자산업의 미래를 설득했고 결국 1969년 일본 산요전기와의 합작으로 흑백 TV 생산을 시작합니다. 역시 시작은 초라했죠. 자체 기술이 없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야 했고 처음 2년은 독자적으로 브라운관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흑백 TV 양산 개시, 1971년에는 파나마의 첫 수출, 그리고 1972년 삼성은 산요와의 합작을 넘어 독자 기술로 브라운관 TV를 만들어냅니다. 모방에서 자리까지 불과 3년이 걸린 거죠. 1975년에는 이코노 TV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진공관 TV는 켜고 나서 화면이 나오기까지 30초에서 1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전원을 켜면 즉시 화면이 켜지는 순간 수상 방식을 도입했고 그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첫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바로 남과 같은 제품을 만들 때 결정적인 한 가지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창립 9년 만인 1978년 삼성전자는 흑백 TV 연간 생산량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시작은 남의 기술이었지만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1974년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당시 이건희 이사, 훗날 삼성그룹 회장이 될 그가 파산 직전에 몰린 한국 반도체를 사재를 털어 인수합니다. 그게 반도체 사업의 씨앗이었지만 당시 그룹 내부에서는 반대가 거셌습니다. 자체 기술이 전무했고 자본금을 모두 잠식하며 그룹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이병철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표해 주십시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도쿄 선언입니다. 당시 국내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인구 1억 이상,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은 이 조건 중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썼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최첨단 반도체에 도전하네?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선언 이후 삼성의 행보는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이 걸리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다발 공법으로 시간을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12월 1일 착수 6개월 만에 309개 공정을 자력으로 개발하며 국내 최초 64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미국, 일본과 무려 27년이나 벌어졌던 기술 격차를 삼성은 4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속도가 기술 격차를 허문다. 이후 삼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1992년 6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마침내 일본을 추월합니다. 199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등극, 그리고 1994년 256M, 1996년 1GB D램까지 연달아 세계 최초 기록을 쏟아냅니다. 한때 27년 기술 격차라고 비웃던 세계가 이제 삼성의 뒤를 따라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1993년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모습을 외부에서 보면 승리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해 6월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을 불러 모아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직전 이 회장은 미국 LA의 한 전자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는 일본 소니와 파나소닉 제품이 놓여 있었고 삼성 제품은 구석 한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이 장면을 잊지 않았죠. 귀국 후 세탁기 불량 사건까지 터지자 결국 독일에서 폭발합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선언 중 하나가 된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불량 세탁기를 모아 공장 운동장에 쌓고 임직원 2,0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부 불태우고 부쉈습니다. 그 장면 하나의 가치가 무려 150억 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아야 한다. 이게 삼성의 세 번째 공식이었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핵심은 단순히 품질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요구한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죠.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1등 나라 제품을 모방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 전환이 없었다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위로 만족하다가 휴대폰, TV,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뒤처졌을 겁니다. 1997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합니다. 원화 환율은 불과 몇 주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고 대우, 한보, 기아 등 수십 개의 대기업이 쓰러졌습니다. 한국 경제 절반이 무너지던 시간이었죠.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악화됐고 달러 부채는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당시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6개월 앞서 구조조정에 나섰던 것이 삼성전자를 살렸다. 이건희 회장은 IMF 위기가 공식화되기 6개월 전 이미 사업구조 재편을 지시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선택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삼성전자는 전력 반도체를 담당하던 부천 사업장을 미국 페어차일드에 매각하고 모든 자원을 메모리 반도체 한 곳에 몰았습니다. 동시에 이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읽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그 변곡점에서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파나소닉 등 선진국 기업들이 잠시 주춤하는 그 틈을 삼성은 공격적인 투자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던 소니를 삼성은 2000년대 초반 기업 가치 측면에서 추월합니다. IMF 위기 당시 폭락했던 주가는 이후 수십 배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2002년 낸드 플래시 세계 1위, 2006년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 2007년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2위 휴대전화 제조사, 그리고 2010년 갤럭시 S가 출시되며 스마트폰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런데 이 분야에서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대만의 TSMC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을 경험했고 최근에도 말이 나오고 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1983년에 반도체는 무리라고 했을 때, 1993년에 1위가 됐는데 왜 다 바꾸냐고 했을 때, 1997년 IMF 위기가 왔을 때 삼성은 매번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다음 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삼성전자의 역사에는 일관된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 베팅하고 위기가 왔을 때 방향을 좁히고 남들이 멈출 때 투자한다. 1969년 남의 기술로 흑백 TV를 만들던 후발주자가 1983년 도쿄에서 불가능의 선전포고를 날리고 1997년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선택을 좁히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은 보다시피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수도 없는 실패와 조롱, 위기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그 위기들을 피해서가 아니라 관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식이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남기길 바랍니다. 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멈추는가 아니면 다음 판을 준비하는가? 구독과 좋아요로 부의 추월 자선에 합류하세요.